안녕하세요. 좌팔부동산연맹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그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이렇게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제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 보이는 TV 봤나?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TV는 다 보이지. 보이는 라디오 처음으로 녹화를 했는데 그때 우리 NG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했어요. 예. 네.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장대님 편집 편하게 하라고 아유. 했는데 어떻게 지난번 방송하니까 어떠셨어요? 안 들렸어요? 1등급님 말 잘하시던데. 진짜 잘하세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 기억이 조차가 안 나요. 네. 근데 근데 집에서 연습 좀 해갖고. 사실 조금은 했어요. 와. 근데 의외로 우리 나타님도 네. 잘하네. 정말요? 네. 저도 연습 많이 해왔어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카메라 셀카 찍으면서. 와. 네. 지난번에 나 우리 이제 이거 방송하려고 카톡방에 우리 5명 네.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거 대화 좀 했는데 네. 거기에 뭐 헛다 어쩐다 어떻게 뭐 그런 얘기 하나도 반응이 없길래 네. 나 속으로 굉장히 걱정했어요. 네. 근데 의외로 잘. 네. 그러니까요. 우리 크로롱님도 분량이 많아서 네. 뭐 걱정 많이 했었죠. 네.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셀카로 연습하진 않았는데. 잘하시던데. 준비가 잘 됐구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로 이제 파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럼 이번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9월 9일 날 제가 여기 우리 카페에서 공개 강의 했었는데 그때 프로님 안 보이시던데? 네. 저 좀 저희- 사정이 있어서. 네, 못 나타님 들었어요. 저희 33기 동기 모임을 근데 예전 자포님 공개 강의 그 날짜가 지정되기 전부터 해온 거라 가지고 그날 그 동기 모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여기 안 오고? 자본이 밀리셨네요. 동기 사랑. 근데 1등급님도 안 왔잖아. 어머, 어찌 된 거예요? 저도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재충전. 위해서 재충전 준비를 한다고 하셨구나. 아쉽지만 공개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근데 전부 다 지금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 방송을 한다는 얘기네. 또 그렇게 되네요. 이야, 저희는 연애원반 수업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방송 지금 우리 PD로 하고 있는 우리 장대님. 네. 네. 장대님도 어제 강의 안 들은 것 같은데? 강의 들었나요? 듣다가 중간에 도망갔다고? 도망가는 걸로.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그러면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해서 우리 프로롱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이번에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누르는 게 여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네. 미리 연습을 안 해갖고 왔어요. 네. 이번에 투기 가열지구가 이번에 9월 5일 날 두 곳이 더 되면서 서울 전역 25개 구에 과천, 세종, 분당, 대구, 수성구 이렇게 해서 29곳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많이 생겨요. 일단 바로 이제 6일부터 LTV, DTI 이 부분이 이제 40%로 떨어지고 근데 네. 프로롱님, 네. 왜 그럼 이번에 네. 대구 수성구하고 분당이 추가됐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그 자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로 너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풍선 효과. 네, 풍선 효과가 보여서 네.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물가 상승 대비 뛰어오르는 가격을 보고 그러면은 잡으려고 거기가 하지 않을까. 파리 대책 이후에 대구 수성구하고 분당구 거래량이 많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네. 거래량도 그렇고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뛰어넘었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앞으로도 다른 지역이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번에 이제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모니터링 지역이 또 이제 투기 과열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조용히 있지 않으면 아마 바로 편입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너희들 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한번 너희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아. 좀 네 아마 튀면은 아마 또 그것도 바로바로 대책을 지금 정책에 바로바로 편입시키는 거 보면 조심해야지 그럼 않을까라는. 그리 안 가야 되겠네. 저는 초보라서 사실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정 지역이잖아요 지금. 네. 이번에 모니터링 한 예, 지역 예.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 아까 지난번 시간에 우리 1등님 얘기한 것처럼 거기도 대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거기도 대출이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려도 보이시나요? 대출이 보면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도 결국 뭐 60에서 50%라고 하지만 담보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LTV가 50%, 즉 집값의 50%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3억짜리 집이면 1억 5천, 나머지 1억 5천은 이제 투자자들이 돼야 되니까 뭐 힘들죠. 근데 그 결국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네. 같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우리 투기 과열 네.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그다음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 사업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시 이제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투기 과열 제가 투기 지역에는 투자를 못 하겠네요라고 했는데 이제 투기 과열 지구도 사실 제한이 많이 생기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실수요로 들어가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근데 네. 사실은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역이든 네. 왜 그거 정부가 지정을 했을까요? 거기가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이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괜찮고 많이 올라간 지역이니까 네. 그렇게 선정을 했던 것 같죠. 그러면 그건 뭐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야 대출이 안 되니까 가기가 어렵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이 얘기잖아요. 답을 써놨잖아요. 답을 여기는 많이 오른 지역이다. 네, 네. 이게 여기는 지금 이제 대출은 안 해줄 거다. 네, 네. 답을 지금 만들어 놓고 여기 가지 마라 얘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을까요? 저도 총알만 준비되면 벌써 당장 달려갔을 이렇다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프로농님은 네. 투기 지역은 못 가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투기 과열 지역도 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총알만 좀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종잣돈이 많지 않아서 어렵지만 사실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않을까요? 그렇지 아까 이제 1등급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향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외국분이 집 없는 분들 지금까지 집을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이유는 심리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한 요소. 혹시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떨까?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대책에서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올라가지 않게 만들겠다.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안 산 이유가
집값이 떨어질까 무서워서 안 샀는데 지금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집값을 안 올라가겠다 하면은 심리적으로 집을 사겠느냐. 못 사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등급님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50%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50% 그러면은 지금까지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사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뭐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덜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3억짜리를 산다면 1억 5천, 네. 4억짜리를 집을 산다면 2억. 2억. 지금 이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서울 집값 평균 집값이 아파트가 6억 3천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3억을 마련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설령 네. 3억을 들여서 대출 50% 받아서 네. 6억짜리를 집을 샀다 가정하더라도 네. 이 집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과연 그분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게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 좁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선 제 생각은 네. 결국 자포님이 하신 말씀처럼 집값이 이제 올라갔을 때 실거주자들은 집값이 떨어질 게 두려워서 집을 못 사고요. 또 집값이 내려가면 내가 사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집을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전세로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조차도 다시 한번 전세로 가서 상황을 더 보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메시지가. 근데 결국 제 생각에는 올 가을 넘어서 이사철부터 다시 한번 전세 쪽으로 엄청 쏠려서 결국에 예전 전세 대란처럼 전세값이 좀 더 올라가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갭이 점점 줄어서 저희가 또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거주인 분들한테는 그래도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니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잘 못 움직이게 만들어졌어요. 네. 예. 쉽게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력으로 형성을 해서 주택 시장을 흔들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신 DTI라고 해서 또 DTI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금 만들려고 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대출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소득이 약해서 은행 돈만 빌려서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다. 대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인 분들이 실거주를 옮긴다는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집을 지금 기회에 집을 사라.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조건이 결코 좋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이번 정부가 이렇게 내놓은 이 정책을 잘 이용해서 실거주자들이 이번 기회에 좀 서울 시내에 괜찮은 집 네.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괜찮은 집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 저도 자포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저도 일산에 실거주 집을 얻을 때도 그 자포님 말씀처럼 내가 어차피 대출 솔직히 다들 집 구매할 때 대출 솔직히 무서운데 저도 대출을 받고 투자하고 있지만 대출도 저도 좀 무섭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대출은 자포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대출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 집을 사고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일산에 집을 그때 구할 때 내가 낼 수 있는 이자를 낼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서 제일 좋은 집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실거주자분들한테는 저도 지금이 기회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그쪽 가정에서 제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거기서 좋은 집, 이제 내가 진짜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면 저희 그냥 쭉 실거주로 살면 되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은 그 덤으로 더 가져가는 거니까 자포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산 집 한번 가봐야 되겠어.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자랑까지는 아니고요. 진짜 뭐 저희가 보면은 저희는 사택에 살면서 네. 계속 사택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얻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애정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도 좀 많이 해서 물론 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라봉님이 벌써 마음이 떠났지만 벌써 떠나 있지만 진짜 애정을 갖고 첫 집이기 때문에 네. 많은 애정을 갖고 이제 가꾸고 지금도 저는 좋아요. 가는데 그 애들도 얼마나 좋아해? 예,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네. 거실이 넓으니까 저희가 28평이거든요. 아 그럼 화장실 두 개네. 아니 화장실은 아니에요. 일산은 32평부터 화장실이 두 개더라고요. 네. 화장실이 뭐 하나인 거보다는 전 참 거실 넓은 게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예전에는 1층에 살다 보니까 네. 아이들 뛰어나와도 아무렇게 뭐 자유롭게 놔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아이들 뛰어나면 쿵쿵거리니까 그만 좀 뛰어다니라고 이제 그렇게 잔소리하는 게 조금 마음은 안타까워요. 아니요, 우리 집 애 초등학교 5학년들 집에서 뛰면 야야야 뛰지 마. 5학년도요? 그럼 아니 5학년이 뛰면 쿵쿵거리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하여튼 꼭 이 방송을 실거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해 이번 대책을 정부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너무나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걸 홀딩해 놓은 상태에서 실거주자들이 당신들이 이때 지금 이 기회에 집을 좀 장만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위해서도 이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 지금 2018년, 2019년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람을 타고 너도 나도 없이 막 무작위로 이 집을 소유했다가 공급에는 장사가 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돌려막기가 안 되면 그때는 전세금 못 내주고 그러면 결국은 깡통 전세 되고 전세에 살고 있는 또 세입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 문제가 될 거니까 이 기회에 다주택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너무나 무리해서 빚을 지고 너무나 무리해서 투자는 하지 말아라. 대신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홀딩해 놓을 테니까 실거주자들 지금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지금 집을 사라.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또 오를 거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자들이 이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집을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 DTI 정책을 또 금융정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을 한 번 더 옥죄고 네. 그 다음에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40대 후반, 50대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도 또 한 번 묶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는 그렇죠. 것이
신 DTI 제도 금융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신 DTI에 대해서 우리 1등급님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 저번 방송에 이어서 제가 잠깐 준비한 게 따로 제가 저번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만 준비했는데요. 우선 기존의 D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현재 그때 당시의 소득 대비 신규로 담보대출 받는 원리금 플러스 이제 다른 대출들의 이자 상환액을 이제 기존으로 DTI로 삼는데 요번에 신 DTI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의 소득이 아니고 지금 신규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당시에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이거든요. 보통 담보대출 받으면 저희가 만기가 25년, 30년이 되는데 보통 설정하는 게 그때의 예상 소득이라 그러면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직장을 계속 가면 월급 월급이 받을 오르니까. 예. 그런데 뭐 중장년층 50대나 6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를 앞둔 사람들. 예, 은퇴를 앞두고 임금 피크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20-30년 뒤에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신규 담보대출 원리금이랑 이자 상환액은 똑같은데 기존 DTI랑 기존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이제 신 DTI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대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못 받는. 힘들다 예, 예. 그 얘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기사에서 보면은 이 신 DTI도 결국에는 내년에 시행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결국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도가 풀로 차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이거를 다주택자들한테는 더 대출을 못 받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더 옥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옥죄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좀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9월 하순경인가 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부동산 시장에 궁금하네요. 이번 가계 대책이 원래 9월 달에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근데 뭐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미뤄졌지만 이게 따져보면은 저기 실거주자들한테는 조금의 혜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국 다주택자들한테는 좀 더 옥죄는 대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지 저희 다주택자들한테는 더 나아지는 게 없다. 결국 이제 그런 옥죄는 것을 벗어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현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대출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더리치에 왔을 때 대출 강의 한번 들었었는데, 네. 사실 대출 특강이라고 해서 조금 대출 특강 좀 생뚱맞다라고 뜬금없죠. 대출 특강을 왜? 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출 강의를 잘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들었을 때와 또 지금 막 계속 바뀌니까 틀리죠. 네, 네. LTV, DTI가 막 프로테이즈가 계속 바뀌니까 네. 사실 좀 많이 막 어렵거든요. 이제 네. 처음에 잡아놨던 거에 이제 막 네. 혼란이 오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DSR이라는 네, 또 용어까지 들리더라고요. 이 용어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DSR
XR은 또 신 DTI랑 틀리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의 총 이제 대출 금액 중에 저기 대출 모든 대출 예전 같으면은 담보 대출만 이제 허용됐겠지만 그 사이에 모든 대출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대출 뭐 이런 걸 모두 총망라한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아니면 거기에서 플러스 이자 요거 정도만 이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신용대출이랑 뭐 자동차 담보대출은 솔직히 뭐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닐 것 같고 신용대출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이거를 내 대출 금액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규제죠 저희들한테는. 그러면은 신 DTI랑은 조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신 DTI는 총 이제 소득에 따른 이제 대출 규모를 이제 DTI라고 하면 이 소득이 기준 저희가 담보대출 받는 기준에서의 총 소득인데 신 DTI는 따지고 보면은 저희 20년, 30년 후에 만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 때 너의 추정 소득을 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20대, 30대 그쯤 이제 그분들한테는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거지만 이제 50대 중장년층한테는 크게 이제 잠정 소득이 좀 줄어드는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고 잠정 소득이 좀 늘어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더 대출 혜택을 좀 문을 더 오픈해 주겠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신혼부부 아니면 실거주 젊은 사람들한테 조금은 더 유리하게 해주겠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정부 입장에서. 근데 이제 과연 그 사람들이 투자 경험이 없는데 그렇게 문을 오픈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서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서면 좋겠지만 실거주를 위해서 나서면 좋겠지만 주택 시장에 심리적으로 보면 이상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쌀 때는 사람들이 절대 안 삽니다. 외국인이 떨어질까면서도 절대 안 사요. 외국인이 몇 년 전부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한 계속 공부를 뗐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샀어요. 불안해서 계속.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지나서 최근에 굉장히 오르니까 그때선 붙는 거예요. 아마 뭐 프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 기사를 듣고 아마 저도 더리치의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은데 이분들이 무슨 허근냐는 얘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대출이 많으면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을까. 집값의 한 70%는 벌고 사야지라고 20대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 빚을 언제 다 갚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대출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대출 저도 이제 불과 뭐 투자한 지 2년여밖에 안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라봉님과 저는 대출은 이제 있어서 안 될 죄악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러면 대출 말고 결국 뭐 펀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마련해보고자 했지만 이제 펀드도 잘 안 되고 그럼 결국 뭐냐 저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종잣돈 마련하려고 저축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결국 모아봤자 집 한 채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더리치 와서 자포님 강의 듣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깨우쳤던 게 대출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좋은 잘 대출이 쓰면 있어요. 약이고 예. 나쁘게 쓰면 독이고. 그냥 제 한도 내에서 내가 이거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대출 받고 내 나머지 돈을 투자해서 집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보통 이제 이런 제 생각을 하는 게 30대나 40대 샐러리맨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의 이제 대출은 더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망설이지 마시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시는 게 이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20대인 네. 우리 남편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빚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빚에 대한 거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신랑이 계속 내 소득에 비해서 이거를 갚을 수 있고 또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있으면 좋은 빚이다. 네. 또 그리고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희는 그런 빚을 아직 안 줘봤으니까는 네. 아직은 조금인 빚에 또 이렇게 수익도 들어오는 게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다는 걸 와가지고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출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빚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빚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빚과 나쁜 빚, 뭐 빚 자체가 뭐 좋은 빚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좋은 빚과 나쁜 빚으로 구분하자. 그런데 이제 나쁜 빚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 그냥 아반떼 차 있는데 뭐 타고 다니는데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폼 잡으려고 갑자기 BMW로 바꾸는데 그때 빚을 낸다든지 그 다시 말해서 BMW가 나한테 경제적으로는 소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가 되는. 그 소비되잖아요. 물론 기분은 어떨 수 있겠지. 기분은 또 뭐 내가 한 달에 저축을 매달 2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씩 저축해서 뭐 10달 했는데 200만 원 됐잖아요. 그런데 빚을 다시 신용대출해서 200만 원을 땡겨가지고 아니면 카드로 200만 원을 떼어갖고 400만 원을 만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빚, 이런 빚은 제가 보기에는 나쁜 빚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빚은 뭐냐면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산성을 유발해서 예를 들어서 빚을 2천만 원 얻어서 그것을 투자에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4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자는 15만 원 갚고 그러면 25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2천만 원 투자한 것이 2,500만 원을 올라준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전에 지금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50대 60대 사람들은 지하 빌라 방부터 시작을 해서 월세로 시작했다가 전세로 시작을 했고 전세금 플러스 대출을 좀 더 받아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아주 소극적인 투자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집 한 칸이라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거주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 대책을 잘 이용해서 조금 부담은 되지만 자기가 감당하는 수준 안에서 대출을 이용한 실거주를 얻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린다는데 어떻게 집을 사느냐 하는 딜레마에 분명히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집을 사면 의료보험이 또 오르고 뭐 이런저런
걱정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여기서 좀 잠깐 또 쉬었다가 제 3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방송에는 좀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예. 뭐 DTI, 신 DTI, DRS 뭐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아마 방송 중간에 자막으로 아마 그 용어가 해설로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막으로 나가도 쉽게 놓칠 수 있어요. 놓칠 네. 수 있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그 검색란에 DTI나 뭐 그런 걸 쳐보면 나올 수 있고 또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이 패널님들도 막 좀 말이 꼬이기도 했죠. 어려워요. 용어들. 원고대로 잘 가지가 않네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다음 방송 네. 또 한번 좋은 모습으로 한번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